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2의 경제 연착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FOMC에서 지난 3월부터 이어왔던 연 10회, 지금 10회까지의 금리 인상을 좀 중단을 하고요. 일단은 멈추는 건 냈는데 점도표 상에서 살펴봤을 때는 올해 내 2번 정도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너무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했을 경우에는 연준이 그동안의 긴축 정책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낮춰놨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연내 0.5%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지만 시장이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다든지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다든지 주가의 상승 랠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솝 우화에서 나오듯이 그 양치기 소년처럼 세 번의 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너무 늦게 진행을 시켰고요. 또한 시장이 휘둘리다 보니까 시장에 뒷북치는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올 3월 달에 은행들의 연쇄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주면서 양적 완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 정책, 긴축 정책에 대한 기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연준이 큰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점도표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는 2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면 실질 금리가 3% 중반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먼 쇼크 직전 수준이 3%였기 때문에 이것을 훌쩍 뛰어넘으면 아무래도 수요를 위축시키는 경제 오버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관련된 그 지표로 보는 게 위클리 경제 지수라든지 그리고 존슨 레드북이 발표한 주간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림처럼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FRB US 개량 모델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2번 금리를 인상시키고요. 그리고 1년 정도 금리를 좀 중단시켰을 경우에 경기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가를 봤더니 시장의 우려와 달리 2024년 중반까지는 성장률을 0.3에서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그림인데요. 이는 추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이제 마지막 국면에 다다랐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대출을 꺼리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것으로 봤고요. 또 이 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3 전후에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그 외부 충격이 어느 날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국면 그리고 경기 후퇴가 찾아오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도 이제 더 이상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바닥을 찍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FOMC 이후에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요. 지금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보다도 현재 금리 인상폭은 0.2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아무래도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74%지만 이유는 동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였던 게 6월 초에 ISM 제조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초에 발표되는 7월 ISM 제조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뉴욕 연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6까지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 이 두 지수를 가지고 ISM 지수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7월 달은 51로 상당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하는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언론들은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기준금리인 LPR을 사실상 인하를 했는데 저희 이 배경은 어떤 것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 수출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보면은 현재 L자형 경기 회복 국면에 이제 네. 분명히 지금 네.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지금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되는 정책 금리인 대출 플랫핏 같은 경우에도 0.1%포인트 정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낮췄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상징적으로 낮추더라도 정부가 피리를 불면은 집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나와서 군무를 치는 중국인의 특성상 중국도 이제 소비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은행은 대출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책 금리라는 것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L자형 경기 회복에서 U자형 경기 회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만 네. 다른 쪽에서 보면은 위안화 절하 압력도 작용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통화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화 관리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일단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요. 인프라 투자도 있고 부동산 부양책 등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패키지화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원래는 지난 주말 발표될 거로 봤는데 발표가 되지 않은 것은 리강 총리가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방문을 마친 다음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특별 국채,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8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하이와 베이징 간의 두 번째 고속철도를 다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산둥성과 장수성 간에 연결되고 있는 철도뿐만 아니라 12개 역을 건설하는 데든지 그리고 이제 통신망 를 좀 까는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베이징과 상하이 간에 이런 고속 철도가 들어선다면 탑승률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향후에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작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경기와 관련된 후퇴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선 GDP도 높이고 고용도 좀 창출해주기 위해서 현재 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자극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투기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 상당히 좀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암시하는 대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프라 투자에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부동산 경기도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뭐 자극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 부양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 조절 밸브 역할도 해주고 또 지방 정부의 세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2020년도에는 175조 원 정도가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5배가 늘어난 695조 원 정도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 정부 세수를 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수는 고스란히 이자 지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이번에 통화 공급량도 늘리고 대출 금리도 낮춰서 경기를 좀 자극시키고요. 또 네. 정부 정부 보증하에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대출 상한 유예 조치라든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우대 금리를 적용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판매가 다시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문제는 중국의 주요 부동산 수요처들이죠. 25세서부터 34세 결혼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부동산의 38%를 수요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700만 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요 자체 층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이거와 관련된 그 완화 조치, 출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과거를 살펴봤을 때는 한번 달아오르면 좀 채 쉽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냉각되기는 무척 쉽지만요. 다시 또 달아오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토지 국유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은행은 국가 독점이다 보니까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땡기다 보니까 이 자금이 설비 투자나 군사비로 지출이 됐고요. 또한 이런 경기 부동산이 역회전이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의료 보험, 연금까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현재 중국의 소비 위축이 이런 현상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지 간에 중국 정부가 끌어올리고 3년 연속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쓰면은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다시 바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실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기주택, 빈집들이 6,500만 채를 보수적으로 보면 이 정도고요. 네. 또 좀 크게 본다면 1억 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소시켜주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10년 이내에 개발한다든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경제론, 공동부유로운 정책을 바꿔야지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바꾸지 않고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 자체는 계속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 빈집은 많은 상황인데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부동산 침체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주시장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일본만 하더라도 1992년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10년 전서부터 니케이 주가는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면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상당히 오래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시가총액이 1990
1990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2배 정도 좀 두세 배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꺼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우리의 성장률도 0.15% 정도 하락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위태롭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연착륙 여부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경기가 반등할 모멘텀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좀 실패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16%에 달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4%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20대, 30대 같은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영끌이라고 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쉽게 또 달아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부터 시행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